저는 오랫동안 집이라는 공간에서 긴장을 먼저 배웠습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엄마의 기척을 먼저 살피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엄마의 하루가 평온했는지, 엄마가 우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지를 살피는 게 하교 후 나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외도를 평생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기억이 아니라 매일 되살아나는 현재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저에게 왜 화를 내는지를 몰랐지만 그년한테 너도 갈 거지? 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아빠가 다른 아줌마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희 집에 아빠가 어떤 아줌마를 데리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그 여자를 집에 들일 때에 울기만 하셨지 아무 말도 못하는 쑥맥이었고, 게다가 엄마는 아빠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를 두려워하셨고 그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어 자주 저에게 향했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던 엄마는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저에게 그 감정을 쏟아내셨습니다. 이유를 묻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없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랐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빠는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다만 그 좋아함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적이었습니다. 아빠는 사람을 대할 때 성과와 능력을 우선으로 보셨고 그 기준은 자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할 때 아빠는 눈에 띄게 다정해지셨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는 저만 데리고 나가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전교 1등을 했던 해에는 제 생일에 친구들까지 불러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불편했지만 동시에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빠의 태도는 바로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평가라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반발심을 느끼게 되었고 집 안에서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집 밖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정사를 깊이 묻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탈선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번 선을 넘은 아이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어른들이 얼마나 냉정해질 수 있는지를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살았습니다. 제 가정을 꾸리면서도 친정과의 관계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엄마의 언어폭력과 아빠의 평가 기준은 결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욕에서 시작하여 욕으로 끝났고 아빠는
저희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저는 마음을 숨기고 얼굴만 비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부모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슬프기보다는 저 자신을 지키는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하나둘 독립할 무렵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크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이별을 했던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빠의 죽음은 엄마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그 이후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간병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진료를 모시고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차분하셨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특정 순간이 되면 저를 과거의 어린아이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빛과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지금의 성인이 아니라 아빠와 같은 공간에 살던 어린 딸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야. 아빠 속 썩이지 말고 조용히 살아.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는 내 아빠 편이지? 라고 묻기도 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내가 나를 배신했다고 소리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들은 현재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엄마에게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히 상처를 받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머리로는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몸은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숨이 가빠져 깊게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를 겪으며 나중에야 이것이 공황에 가까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멍해지며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리가 멀어지고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엄마의 기척과 목소리에 과도하게 예민해졌고 집 안에서 늘 긴장 상태로 지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들었던 말들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그로 인해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에 낮에 일을 되새기며 잠을 자서 그런지 악몽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새벽에 이유 없이 깨어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 시기 저는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요양원을 떠올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걸을 수 있고 낮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과 제 안의 죄책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갈등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엄마의 간병을 잘해보겠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몇 해 전 치매에 걸린 부모를 요양원에 모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엄마의 상태와 제 갈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고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제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내다 결국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보호자가 먼저 쓰러지면 그 다음은 없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계기로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인은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말 것, 상처받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그리고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 선택이 반드시 더 나은 선택은 아니며 보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보호자의 기준과 선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제 태도를 조금 더 분명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환점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폭언을 퍼붓던 중 제가 처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끝까지 들어주었을 말을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동시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쉬었습니다. 몇 번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한 캔 들이켰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야 버티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일을 남편이 퇴근하고 엄마가 아이처럼 자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조용히 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참다 못해 이 루틴대로 하려고 방문을 잠그고 심호흡을 크게 한 후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맥주가 여러 병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맥주 많이 마시지 말고 비상시에만 사용해. 나는 고주망태 아내랑은 살 수 없다. 기특해라고 써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 한마디가
천군만 말을 얻은 것 같고 엄마와의 일상에 또 다른 약이 되어 오늘도 저는 엄마와 전쟁 중입니다.